이번 시간에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관리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와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처해주는 이런 실천 기법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다 뒤에 이제 특징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례관리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는데,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요구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 기관의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의 전반적인 목적에 기반을 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기법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례관리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시면,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그것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첫 번째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한 전문가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한 전문가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서비스와 전문가의 연결을 도모하여서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끌어가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요. 또 위에 나온 것처럼 클라이언트 중심의 개별화된 실천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떤 다리 절단이 있다 하더라도 다리 절단은 신체적으로는 다리 절단이라는 손상만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 갖는 상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인지적 측면의 손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다리 손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만 가지고 똑같은 접근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즉 신체적, 정의적, 인지적 이런 모든 전반적인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목적에 초점을 둔 개별화된 실천이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요,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례관리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중요한 것은 등장 배경입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첫 번째는 탈시설화지요. 종래의 시설에 있을 적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시간, 공간적으로 나누어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아주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탈시설화 분위기가 되면서 지역사회보호로, 재가보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전문가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등장한 거였어요. 그로 인한 것은 많은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의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게 됐어요. 과도한 부담.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한자리에서 받고 싶은 모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한자리에다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바람과 그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분산된
서비스의 통합 요구가 등장하게 된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급증 또한 이런 분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켰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노인 질환에서 만성이나 다름없는 어떤 소위 뇌혈관성 장애라든지 어떤 중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장애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장애도 가져오고 인지적 장애도 같이 가져오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나중에는 식사 문제, 배뇨, 배변 문제 이런 등등 다양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재활치료, 재활물리치료, 또 비뇨기과 치료, 내과 치료, 호흡과 치료, 정신과 치료 이런 치료들이 계속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에 있을 적에는, 병원에 있을 때는 물이 흐르듯이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지역사회보호, 재가보호로 가면서 일일이 그것을 클라이언트 스스로와 그 가족들이 담당을 했어야 돼요. 일일이 찾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병원가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그 바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런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급증하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 또 그러면 서비스 비용 억제. 서비스 비용 억제 요구가 등장하고, 또 그러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어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뭔가 적어도 국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 사회적, 국가적 개입, 국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걸 약간 말을 낭판해서, 여기는 복합 분산된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서비스 제공의 지방분권화, 분산화, 지방분권화 이렇게 되는데, 분산화의 문제. 결국에 이 말은 뭐야? 똑같이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나 제발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 특히 노인성, 장기, 만성 질환에 대해서 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것은 대단한 혜택인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08년도에 시행될 적에는 어떻게 내 부모를 병에다 던져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아무리 자식이 잘 모신다고 해도 그 전문 요양병원만은 못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노인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노인들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애가 되기도 하고, 인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아주 무르르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불편하면 당연히 들어가신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에 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 생산성을 낭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례관리 무조건 나옵니다.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 1급 아니면 뭐 학점은행, 또 그럼 공무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사례관리. 거기에 사례관리의 목적이 나와 있지요. 사례관리의 목적. 사례관리의 목적을 보시면, 자, 거기는 판사하지 않고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원과 서비스와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활기술을 증진시킨다.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활기술을 증진시킨다. 또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망과, 말하자면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대인관계, 대인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서비스와 지원을 전달하며 서비스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또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한다.
각 개인의 잠재 가능성 활용을 극대화한다. 또 가족들과 1차 집단들의 보호 능력을 극대화한다. 1차적 보호 자원과 공적 체계들을 통합시킨다. 개인들과 1차적 집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적 보호 체계 내에서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앞에 형용사가 쭉 있습니다만 첫 번째 출처는 혹시 뭐예요?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생활, 적어보시죠. 자, 사례관리의 목적. 클라이언트의, 물론 가능한 아니지만 클라이언트의 생활기술 증진.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생활기술 증진.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인관계,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 향상.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보면 서비스,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 서비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서비스 및 지원을 전달하며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클라이언트 잠재 가능성의 활용 극대화. 클라이언트 잠재 가능성의 활용 극대화. 클라이언트 잠재 가능성의 활용 극대화. 또 그런가 하면 가족과 1차 집단의 보호 능력 향상. 가족과 1차 집단. 사실 1차 집단이 말하는 가족이죠. 가족과 1차 집단의 보호 능력. 가족과 1차 집단의 보호 능력 극대화. 또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보시면 1차 집단들의 공적 체계 통합. 가족과 1차 보호 집단과 1차 보호 집단과 공적 체계의 통합. 공적 체계의 통합. 자, 이런 등등을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사례관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목적도 책에 있지만은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 이제 적어본 겁니다. 이번엔 사례관리의 개입원칙. 사례관리의 개입원칙. 자, 지면상 우리가 하면 사례관리의 개입원칙 5가지 요령인데 거기 당연히 별표를 내주시고 사례관리의 특성 당연히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사례관리의 개입원칙을 정리를 하겠어요. 사례관리의 개입원칙. 사례관리의 개입원칙은 반드시입니다. 사례관리에서 나온다. 순위를 매겨주세요. 0순위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두 번째는 사례관리의 개입원칙이 나오겠고 세 번째는 사례관리의 특성이 나오겠는데 자, 사례관리의 개입원칙 첫 번째. 사례관리의 대상은 누구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라고 그랬어요. 서비스의 개별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개별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관리의 개입원칙은 서비스 제공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다음에 세 번째,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이런 클라이언트는 그것이 일시적 치료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네 번째 나와 있군요.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또 그러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생활 능력을 증진시키고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가족화 1차 집단의 보호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일 기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바로 서비스의 연계성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연계성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되겠어요. 사례관리의 개입원칙에는 또 하나 물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인간 존엄성을 전제로 해서 거기 세 번째 자율성 극대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보통 사례관리의 개입원칙은 이렇게 5가지를 씁니다.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포괄성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일시적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이끌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의 연계성을 설명했고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이걸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판서하지 않고 읽어만 볼 것 5번. 사회복지의 특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의 특성.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관리의 특성을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자 이것은 그냥 사례관리의 개념. 첫 번째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했던 것을 특성에서 첫 번째 적었습니다. 다음에 2번. 대단히 위험한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이렇게 되겠는데 말을 참 완곡하게 잘 썼죠. 사례관리의 대상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치유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즉 네겐트로피를 믿지 않아요. 단지 엔트로피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출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례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꿈을 사라지게 하는 나처럼 참 싸가지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고민을 어떤 분이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 충족과 보호에 더 중점을 둔다. 참 그 말 잘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된다는 건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보호에 초점을 둔다. 이 말은 뭐예요? 특성은 큐어란 단어를 강조하기보다는 케어에 초점을 두는 거지요. 그다음 메디케어.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메디케어를 가는 것이지 메디큐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케어에 초점을 둔다라는 걸 봐주시고 다음에 3번 보세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바로 보호의 연속성. 보호의 연속성은 바로 위에 있는 보호의 연속성은 바로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이게 바로 보호의 연속성이죠. 보호의 연속성. 5번에 보호의 연속성을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을 특성으로 바꿔서 말만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서비스 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장한다.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의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다양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거기 4번은 위에 있는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서비스의 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한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활용한다.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활용한다.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자, 서비스의 연계성이죠. 다양한 지원체계의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말을 이렇게 말로 풀었어요. 다음에
6번, 7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각자의 욕구를 개별화하고,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 각자 욕구, 클라이언트 각자 욕구의 개별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각자 욕구를 개별화하고, 개입 과정에서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한다. 자율성, 개입 과정에서 참여와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 강조. 제가 굳이 이렇게 판서까지 해드리는 것은 목차야 사례관리의 원칙, 그리고 사례관리의 특징, 뭐 이렇게 설명했지만 결국에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2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을 알게 되면 사례관리의 특징까지도 같이 거의 겸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목차는 적어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의 특징을 개입 원칙을 가지고 5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1번, 2번, 6번, 8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서비스의 역할,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죠.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 자,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하고,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 직접 접촉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노력, 연계라든지 또는 연결이라든지 옹호 또는 조력, 협의, 조정 이런 등의 역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고서도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출제 비중은 좀 낮지만 여러분들은 교재로 사례관리의 실천 과정, 거기 오면 접수, 그리고 사정, 그리고 난 다음에 계획, 개입, 또 점검 및 제사, 평가 및 점검 및 제사정, 그리고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접수와 사정 사이에는 조사가 있겠지요. 그리고 사정한 다음에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6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 개입을 쭉 보시면 먼저 접수를 하고, 접수하면 인테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사정이죠. 사정 결과를 가지고 목표 설정 및 계약, 즉 사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나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이 쭉 있습니다. 거기 점검 및 재사정은 평가로 본다면 형성평가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나 조정이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점검 대사정 이렇게 써놨는데, 형성평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밑에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반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반이 쭉 나와 있는데,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의 구조와 특성은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태체계 이론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례관리를 이끌어가는 이론적 기반으로 체계이론, 일반 체계이론, 사회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회체계이론은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편에서 탈코트 파슨스의
위계조 받고 또 달코트 파슨스가 제시한 체계의 기능에서 아질 내적, 외적 차원의 기능으로서 도구적 기능과 완성적 기능, 내적 차원의 기능으로서 도구적 기능과 완성적 기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질 봤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행사에 배웠던 것이 있으니까 사회환경체계는 그렇고,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역시 또 여러분들 생태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에서 자,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61페이지 적어주시고 61페이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생태체계 이론에는 64페이지 적어보시면 브롬펜 브루너가 제시했던 생태체계적 접근에서 생태체계적 접근에서 거기에 보면 정리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개 쓰면 여기 5개까지 해서 시간체계까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까지 정리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로 하나 해놓으실 거지. 여러분들이 15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체계의 하위체계 나와 있죠. 중요 표시하시고, 이건 나중에 행정론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체계의 하위체계에는 생산 하위체계, 유지 하위체계, 적응 하위체계, 그리고 경계 하위체계, 관리 하위체계, 경계 하위체계 잘 말하시고 나중에 행정론에서 다시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거기 생태체계 이론 거기다가 64페이지 적어놓으라고 했죠. 64페이지 적어보시고, 자, 153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사업가의 활동과 관계되는 기본체계 이렇게 해서 목차를 여기다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거기에다가 체계 모델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적어봤던 거 있습니다. 체계 모델에서 체계에는 변화 매개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전문가 체계, 문제 인식 체계, 이걸 의뢰 응답 체계라고 그러죠. 그 변화 매개 체계라는 것은 변화를 주도하는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 기관이나 시설을 이렇게 변화 매개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 매개 체계는 변화 매개 체계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분리해서 변화 매개인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그냥 합쳐서 그냥 변화 매개 체계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체계는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표적 체계라고 할 적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추진되는 체계를 표적 체계라고 합니다. 행동 체계는 변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동참 체계, 제공하고 동참하는 동참 체계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를 핀커스와 미나하는 체계라 해서 이게 바로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이 되는 거죠.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은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그리고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청소년 상담센터에 중학생 자녀 문제를 가지고 엄마가 찾아왔다.
청소년 상담사가 상담을 해본 결과 청소년 중학생 자녀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상담을 치료할 적에 바로 청소년 상담센터나 변화 매개인이 있던 청소년 상담사는 변화 매개체계 변화 매개인일 것이고, 도움을 청하러 왔던 엄마는 표적 클라이언트 체계가 될 것이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중학생 자녀는 표적 체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 자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입장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애착으로 바뀌어서 뭔가 가족 상담도 필요하다 해서 엄마도 상담을 받기가 요청이 되었다면, 엄마는 도움을 요청했던 클라이언트 체계이면서 동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추진되는 표적 체계의 입장을 같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갈 때 도움을 주는 학교 선생님이나 동네 주민이나 친인척들은 이 변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동참 체계로서 행동 체계라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엄마는 클라이언트 체계인데 중학생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클라이언트 체계였던 엄마는 같이 변화 매개 체계와 더불어서 중학생 자녀의 변화에 동참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같이 할 때 엄마는 클라이언트 체계이면서 동시에 행동 체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콤튼과 갤러웨이는 이 두 개 권위와 합법성을 제공하는 이 전문가 체계와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를 밖으로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문제인식 체계, 응답 의료 체계, 이걸 합쳐가지고 콤튼과 갤러웨이는 6체계 모델이라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까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를 가지고 쭉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그래서 거기 문제인식 체계 그 옆에다가 2번에 적어놨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인식 체계를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은 의료체계, 이끌려온 사람은 응답체계라 한다 해서 이 문제인식 체계를 의료응답체계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체계 이론까지 같이 살펴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 복지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